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애당초 김명수가 됐거나 권순일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화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 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불행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진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그 사법부가 이재명이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됐는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갖가지 잡범다운 범죄 혐의들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이재명이는 원래 2020년도에 사라졌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이재명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당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안전지사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명수도 이미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문재인 입장에서도 껄끄러웠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재명이야 정리가 되는 걸 바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을 살린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심 재판부가 300만원 당선 무효형을 이미 선고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심이라고 하는 게 1심과 2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혐의가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1심과 2심이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리 적용이 똑바로 됐는가 이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2심 결과로 끝났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선 일단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과 관련된 변호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회피했었고요.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7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요. 5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무죄 의견을 냈던 사람 중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은 권순일, 김재영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같은 경우는 싹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법관 중에서 유죄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은 5명 중에 3사람이나 됐습니다. 유죄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5명 중에서 과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재명이는 당연히 죄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죄 취지의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니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인 것이지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표를 안 했다라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된다라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나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재명 같은 인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물애기들 이 모든 인간들은 언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져 있었죠. 누구 때문에? 바로 김명수, 권순일 두 인간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권순일은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권순일이가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따로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까지도 했었죠. 저 때는 몰랐습니다. 왜 도대체 권순일이가 저런 식으로 애를 썼는지, 왜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 이재명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난 대선이 되니까 그 실체가 밝혀졌던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권순일이가 대법관직을 마치자마자 바로 직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번에 그 연봉 계약서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세상 천지에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봉이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이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암만 그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법관직을 관두자마자 바로 저렇게 화천대유로 들어가가지고 2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말의 양심조차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남욱이 이번에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 2개를 뒤집었다는 건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남욱이 뭐라고 합니까?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자기가 부탁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힘을 썼대요. 권순일뿐만이 아닙니다. 판검사들까지 싹 다 그냥 뭐 술값이 됐거나 뭐 골프비가 됐거나 다 그렇게 김만배가 로비를 했다는 거죠. 남욱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일방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김만배는 9차례 가까이나 권순일을 방문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김만배가 변명이랍시고 내놓았던 얘기가 이발하러 갔다 이거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김만배가 권순일을 방문했던 시기인데 대법원 전화 합의체로 회부가 되기 일주일 전에도 권순일을 만났었고 그리고 회부가 되고 난 뒤에 바로 다음 날에도 권순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도 권순일을 만났죠. 그리고 남욱이 진술했던 50억에 대한 얘기는 정약회계사의 녹취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김만배가 50개 나갈 사람을 세줄게 라고 하면서 권순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뿐만 아니라 김만배가 판검사들한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역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미 전부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김만배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가 홀라당 다 김만배한테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는데 힘을 끼쳤다라고 하는 두 번째가 바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제1공단이라고 하는 게 대장동으로부터 10km 떨어진 그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저게 2009년도에 공원으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개발권을 넘겨받아 여기에서 4천억 이상을 대출받아가지고 땅을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이 이재명이가 2010년도에 취임한 직후에 갑자기 그 사업을 취소시켜버리고 공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바로 직전에 인허가권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 정책을 위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거를 깨버린다.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한테 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2심 재판부도 그게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뒤집혔냐? 성남시가 그렇게 한 게 위법한 행동이 맞기는 맞지만 재판 중에 이미 와해된 시행사가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좀 오바스럽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됐었는데 판결을 내렸던 박병건 판사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글들이 공개가 됨에 따라 이게 그냥 단순히 오바스러웠던 판결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이고 나아가서는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박병건 판사를 이념적이다 사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박병건 판사가 어떤 글을 남겼는지 그거를 쭉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아마 그 글들을 보시고 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간첩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글을 남겼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문제가 됐던 것이 정진석 의원이 과거에 남겼던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썼던 것인데 부부싸움이 있고 난 뒤에 뭐 권현숙 여사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글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도 정책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형사 판결은 판사가 누구냐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진포관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 때문인지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판결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찰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약식 기소를 청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뭐 재판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서류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정식 재판이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 500만 원 정도를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던 거예요. 검찰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정식재판으로 넘겼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검찰이 구형을 했던 5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센 아예 그냥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약간 우리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판결 벌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이 나온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유시민의 경우를 봤었을 때 그렇게나 뭐 검언 유착에다 뭐다 생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영주 전 이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정도의 표현도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뭐 팩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 정도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봤죠. 그런데 박병건 판사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전지서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던 게 뭐였어요? 노 전 대통령 부분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냐? 문재인의 경우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관련된 법원 판결도 이미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적인 인물, 공인이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거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것인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3 때 2003년도였습니다. 노무현 이제 그 탄핵 당시였죠. 그렇죠? 만일 그들이 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헤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굉장히 그러니까 노사모 같은 그런 글을 써놨고요. 그리고 또 2004년도 이때 뭐 효순이 미순이 그거에 대한 촛불 집회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남겨놓은 글이 뭐겠습니까?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다. 이런 식의 글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인간이 또 이런 얘기도 해놨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런 글도 남겨놨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판사로서의 이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대놓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만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기소개를.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아니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이딴 말을 그냥 자랑스럽게 써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판사 자격을 우리가 뭐 박탈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그리고 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박병건 본인 스스로도 정진석에 대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논란이 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법조인 대관에서 이 박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법조인 대관이라 그래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출신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박병권이라는 사람을 검색해보면 어떻게 된 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의리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대우를 받는 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박병건 본인 스스로가 자기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일 텐데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해명을 보니까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얘기는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뜻밖에 안 되는 거겠습니까? 박병건 판사가 자기 스스로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뜻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했고 법조인 등재가 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알아봤더니만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에 법조인 대관의 운영사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누가 요청했었다라는 겁니까? 박병건이가 요청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첫 공판이 열리기 40일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박병건 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글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판결과 연관이 됐었을 때 문제가 될 법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밖에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자기 어떤 개인정보까지 삭제해 가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배경까지 감추어 가면서 왜 그렇게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실형 선고라고 하는 징역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박병건 본인 스스로가 작성했던 자기의 소개글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뭐 눈에 띄는 말들이 많습니다.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이런 말도 있고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 바이러스 이게 뭐 좌경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감염시키려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선동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가서는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한겨레 외냐면의 기고에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